저는 사유하는 법학적성 시험에서 서울반, 부산반, 광주반의 정규반 강의 진행을 맡고 있는 임세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부하는 법학적성 시험의 언어위에서는 고정적으로 한국사 소재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 예비시험 때 세종시기 음악제도 정비에 관한 지문을 출제한 거에 시작으로 해서 2009년 본시험 때도 뭐 종조시기에 쓰던 정찬순의 상소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2010년 때는 이제 태조시기에 있었던 조준의 상소문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최근 들어서도 2020년에 태종시기에 있었던 중원 규제에 관한 논의라던가 2021년에는 정조시기에 있었던 실학자 윤기의 논형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2024년에는 수능 한국사에서도 나오는 현종시기 예속론제에 관한 지문이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능 때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공부를 하셨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는 한국사가 잊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 대학 4년 동안 전공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면서 한국사를 접할 기회가 많이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설 모의고사 같은 때마다 한국사 경연 지문이 나오면 다 넘어가고 다른 지문 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사 지문은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안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내가 로스쿨 들어갈 때는 안 나오길 빌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18번의 리트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9년 예비시험 포함해서 2025년 리트까지 18번의 리트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번이나 한국사 소재 지문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1년처럼 언어의 10지문 가운데 2지문이 한국사 소재가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그냥 째끼는 방식으로 이제 리트 입시 전략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제 리트 경연 지문을 빼고는 나머지 9지문은 모두 설명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설명문의 접근 방식대로 거시독해하고 이제 핵심어 잡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경연 지문이나 한국사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설명문의 방식대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도통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사를 무슨 공무원 한국사 준비하듯이 이제 5시간, 6시간 이렇게 공부해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리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학 전문 대학원에 붙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로스쿨 입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로스쿨에서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제대로 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쿨 들어가겠다고 이제 한국사를 5시간, 6시간 공부하는 건 이제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에서 이제 뭐 강의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한국사 관련된 영상을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한국사에 접근해서 최대한 한국사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에 리트에 출제될 만한 한국사 관련 소재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리트 공부를 하시다가 또는 정규반 이제 과제를 하시다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 하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머리 식히는 겸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도 식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할 주제는 뭐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나 아니면 공무원 한국사 준비하듯이 뭐 신석기 시대 뭐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빗살 모니터기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얘기 할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살펴볼 건 과거 우리나라의 법,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의 법률입니다. 리트 시험은 곧 법학 적성 시험인 것이고 이제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에 입학할 학생을 뽑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비록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현행 법률을 암기형으로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법 소재 지문들이 많이 출제됐던 것이죠. 언어위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외국 법찰학자의 이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외국의 법제도에 대해서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추리 논증 같은 경우에는 40문제 중에 이제 12문제에서 15문제가 법 소재 또는 이제 법률형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도 법학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법학과 연결돼서 이제 철학 또는 법학과 이제 한국사를 연결한 지문이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사와 법학을 어떻게 엮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현행 법률이 아닌 역사 속, 그러니까 한국사 속 법률을 출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리트 언어위에는 조선이 아무래도 주제로 많이 나왔다 보니 조선의 법률이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조선의 법률을 깊이 공부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대략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배경에서 나왔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제 조선의 법률을 올릴 것인데, 대명률부터 시작해서 경국대전, 이제 속대전, 대정통편, 대전회통과 같은 주제들로 하나하나씩 이 유튜브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 안 간다고 해서 막 돌려보고 메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쉬는 느낌으로 한 번씩 이 영상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법률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건 바로 대명률입니다. 뭔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대명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지금까지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에서는 종종 이 대명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명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 시간에 이제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거나 아니면 역사에 좀 관심이 있거나 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사실 조선에서 만든 법률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 이름 대명률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큰 명나라의 법률, 즉 이제 명나라에서 만든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법률인 것이죠.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조선의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서 이제 이 중국의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기에 법학적성 시험 준비하시는 학생 중에 뭐 중국 대학원에 입학할 학생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명률을 제가 다루는 이유는 대명률 역시도 조선에서 자신들의 법체계 내에 받아들여 자신들의 법원으로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조선에서 이제 자신들의 법률이 아닌 중국의 법률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법률인 것처럼 썼을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것은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선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고, 조선이 명나라의 제후국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반발하는 학생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이 자주국이고 이제 사실은 이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는 조선이 어찌됐건 대외적으로는 이제 명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명나라의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대명률을 자신들의 법체계 내에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동아시아에서 대명률만큼이나 체계적이고 이제 완벽한 형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하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경국대전과 대명률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경국대전의 형전과 대명률은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명률 같은 경우에는 경국대전과는 달리 이제 형벌 자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 경국대전처럼 종합법전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경국대전보다 훨씬 더 자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세한 형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대명률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 주원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국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연히 이제 다음 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했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고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냐라고 하면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라고 하면 당시 주원장의 아버지는 주원장과 형제들에게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주원장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숙녀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 말기가 되면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홍건적 안으로 편입되어서 이제 홍건적 내에서 세력을 넓혀서 결과적으로는 명나라를 건국하고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살았던 주원장은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결과적으로는 형벌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받을 수 있겠다. 형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만큼 혼란해질 것이고 범죄자들이 날뛸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원장이 이제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는 다른 행정법이나 민법과 같은 다른 법률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형벌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대명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도 나와 제가 썼다시피 명예부터 시작을 해서 이율, 호율, 예율, 형률, 병률, 공률의 순서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대명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호, 예, 형, 병공이라는 단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를 할 때 한 번쯤 이호, 예, 형, 병공이라는 말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사에서는 이제 6조 체제를 다룰 때 나옵니다. 이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와 같은 것들이 이제 조선에서는 있었고 그 이유는 바로 명나라의 육부 체제를 본땄기 때문인데 명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부, 호부, 예부, 형부, 병부, 공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한국사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 역사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역사 영화를 많이 보셨다면 이제 호조 판서, 이조 판서 같은 개념들을 많이 들어보셔서 간접적으로는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호, 예, 형, 병공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아까 육부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부가 다루는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율일 것이고 호부가 다루는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호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육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부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관리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던 것이 이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 행정각부 중에서는 이제 행정안전부라든지 아니면 인사혁신처와 같은 곳을 이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호부가 뭐냐라고 하면 호부는 이제 기획재정부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이제 또는 이제 백성들의 재산권을 관리하고 이런 곳이 이제 호부였던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예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제사라던가 아니면 국가의 의례 또는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의례라던가 가족 간의 제사 이런 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제 예부였던 것이고 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무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하는 대로 이제 형벌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부 그러니까 병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방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토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대규모 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공부였던 것이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역제도라고 해서 부역을 하는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장인관리 시스템을 융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인과 기술자를 관리하는 역할도 이 공부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중에서 예부가 가장 쓸데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부는 사실 이제 굳이 우리나라로 따져서 비유하자면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면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이부나 아니면은 군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병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법치주의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이제 조선도 그렇고 명나라도 그렇고 법치주의가 아닌 예치주의였기 때문에 예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은 예치주의 국가에서 이해하기로는 이제 유교 사상에 의한 유교 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라는 거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율, 호율, 예율 이런 건 뭐겠습니까? 경국대전이라고 한다면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이렇게 규정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조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써 있다든지 호조에서 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 써 있다든지 이런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국대전이 아닌 대명령은 형법전인 것이고 이 이율부터 공률은 봐도 형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했냐라고 하면 이율 같은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부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니까 이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직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율에서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김영란법 같은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청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지 이런 것도 이율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부가 국가의 재산에 관해서 담당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개인과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다른 재산권을 침해하면 예를 들면은 토지를 함부로 무단 침범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예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의뢰나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국가 의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범죄 행위들, 대표적으로 국가의 의뢰를 방해한다든지 혹은 이제 큰 소리로 떠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게 예율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라는 건 어떤 게 있나요? 혼례 같은 것도 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범죄 행위들도 모두 예율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일반 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율, 호율, 예율과 병률, 공률이 특별 형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형률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병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형법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위소제라고 해서 결국 군적에 편입되어 있는 이제 사람들은 결국 이제 군대에 끌려갔어야 된다. 군대에 이제 끌려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이 만약에 군인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군인일 때 예를 들면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거나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병률로서 처벌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공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경우에 이제 부역을 하게 되는데 부역자를 이제 모집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부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백성들을 처벌하기도 했고 또 이제 장인과 기술자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장인이나 기술자가 이제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는 법률을 이제 공률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지금까지 보면 이제 형률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반 형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율이라든지 호율, 예율, 병률, 공률은 특별 형법의 역할과 비스무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율과 공률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명예율은 과연 뭘까요? 명예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형법 총론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형법 공부를 할 때 다루는 형법 총론에서 그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형법 총론하면 뭘 생각하나요? 제형 법정주의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유출 해석 금지의 원칙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예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조선이나 아니면 명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치주의 국가에 더 가깝기 때문에 사실 제형 법정주의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된 유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조문이 있냐면 단죄해야 하는데 그 처벌할 조문이 없지만 죄를 감면해야 할 때에는 바로 무거운 조문을 들어 가볍게 하는 것을 밝히며 죄를 주어야 할 경우에는 곧 가벼운 조문을 들어 무거운 것을 밝힌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A라는 죄를 지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A라는 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처벌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형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이제 처벌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최대한 그 비스무리한 걸 찾아서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 비스무리한 조항이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른 죄보다는 좀 더 크다라고 하면 그보다 이제 감경해서 처벌하고 만약에 그 비스무리한 조항이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해 좀 더 가볍다라고 하면 그보다 조금 더 세게 처벌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대명률 체계 하에서는 마음대로 이제 재판관이 마음대로 처벌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형량을 줄 수 있었네요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명예율에 어떤 것도 또 써있냐면 판결할 때에는 모두 반드시 율령 격식의 정문을 갖추어 인용해야 한다.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한 자를 태형 30대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재판관이 백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떤 법률을 인용해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지를 명시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처벌하고 싶어서 처벌했다라고 말을 하거나 이제 판결문을 쓴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태형 30대에 처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형법 총론에서 어떤 거를 이제 보나요? 이제 가중한다, 감경한다, 어떤 때에 이제 가중이 되고 어떤 때 감경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형법 총론에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욕 역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중한다라고 일컫는 것은 본죄에 더하여 무겁게 하는 것이며 감경한다고 하는 것은 본죄에서 덜어내 가볍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제
사용과 이제 유형은 각기 하나로 삼아 경감한다라고 쓰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가중하고 감경할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도형이다라고 하면 도형 2년에 처하는 제목에서 감경한다라고 하면 도형 1년에 처하고 도형 2년에 처하는 제목에서 가중한다라고 하면 도형 3년에 처하지만 만약에 이제 유형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사형, 차명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감경한다라고 하면 교형에 처하는 게 아니라 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형과 차명을 하나로 보니까 또 이제 유형인데 예를 들면은 유형 천리에 처할 것을 이제 감경한다라고 하면 유형 500리에 처하는 게 아니라 유형을 하나로 봐서 이제 도형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죄를 가중하여도 장형 100대 유형 3000리에 그칠 뿐 사형에 이르기는 할 수 없다. 다만 본조에서 가중하여 사형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본조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가중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유형에서 가중을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 명예유예에서 말하기로는 죄를 가중할 때 유형에서 사형 이런 식으로는 가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형 3천리와 이제 장형 100대를 병과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처벌이고 사형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처벌이고 거기서 한 단계 가중한다고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대신 개별 조문에서 이 경우에는 가중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 건 뭐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오형 체계입니다. 오형 체계가 뭐냐? 우리도 이제 형법을 보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사형이 가장 무거운 제목이고, 무거운 처벌이고, 그 다음이 이제 무기징역과 무기금고인 것이고, 다음이 이제 유기징역, 유기금고인 것이고,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과 조선 같은 경우에도 나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낮은 처벌이 이제 태형입니다. 태형이 뭐냐라고 하면,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는 것을 태형이라고 의미하는데 이 태형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50대까지 처할 수 있었고 다만 4대부라든지 아니면 황실의 일원들은 이 태형으로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대명유 명예율에서 보면 이제 율령격식의 정문에 겹쳐서 인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벌한 사람은 태형 30대에 처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판관은 이제 4대부에 해당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재판관은 태형을 받았나요? 태형을 받지 않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이제 명나라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태형을 이제 양반이나 4대부한테 이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좀 더 우위에 삼아서 이제 그런 예를 들면은 재판관이 이제 굳이 조문을 설치하지 않고 처벌한 경우에도 태형에 처하지 않았던 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재판관이 조문을 설치하지 않고 처벌을 했다라고 하면 비록 4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형으로 처벌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바로 장형입니다. 장형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사극에서 많이 보시면 십자 형틀에 묶어서 이제 엉덩이가 위로 보이게 한 다음에 굉장히 아프게 생긴 몽둥이로 세게 때리는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장형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은 바로 도형입니다. 도형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냐면 징역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유기징역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달리 지금 대명률에 의하면 도형은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유형입니다. 유형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역사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은 역사 영화 보면 유배를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배 보낸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유배를 가는 게 바로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500리에서 3000리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리라고 하니까 어떤 단위인지 생소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500리라는 건 이제 200km를 의미하는 것이고 3000이라는 건 이제 1200km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형입니다. 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죽이는 형벌인데 일단은 명예율에서 오형체계 내에 나와주고 있는 건 교형과 차명입니다. 교형은 뭐냐라고 하면 교수대에서 이제 목을 매달아서 질식사를 시켜서 죽이는 형벌이 교형인 것이고 차명이 뭐냐라고 하면 그 사극 보면 망난이 있지 않습니까? 망난이가 굉장히 큰 칼 휘두르면서 이제 사람 죽이는 걸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목을 잘라 죽이는 형벌을 참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교형과 차명 중에 어떤 게 더
강한 더 이제 무거운 형벌일까요? 당연히 차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형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손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차명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손상되는 것, 즉 목이 잘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교형보다 차명이 좀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드라마 보니까 이제 막 소와 말로 이제 어떤 팔다리를 묶어서 이제 찢어 죽이고 이런 것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떤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의 역사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그게 능지처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능지처참은 아닙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거열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열형이라고 해서 이제 소라든지 아니면 수레에다가 이제 사람을 묶어서 이제 찢어 죽이는 형벌인 것이죠. 능지처참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과중된 형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지처참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도검으로 사람의 살을 어떻게 보면은 파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1000번 팔 수도 있고 이제 10,000번 팔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파서 죽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한 번에 안 죽고 이제 평균적인 경우에는 2박 3일 정도 걸려서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죽이는 형벌이기 때문에 능지처참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사형 중에서는 가장 이제 큰 사형인 것이고, 근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오형 체계 내에는 교형과 차명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대명륜에는 거열형과 능지형이 없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명륜에는 거열형과 능지형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명예율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조문에서 이제 이 경우에는 능지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거열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던 것이죠. 주로 어떤 경우가 그랬냐라고 하면 황실에 대한 범죄라든지 아니면 부모에 대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교 국가인 명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범죄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능지처참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만 이제 능지처참의 방식으로 집행을 하거나 거열형의 방식으로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일반 개별 조문에는 이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능지처참을 이제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명예율까지 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앞으로 자세히 이율부터 해서 호율, 예율, 형율, 병율, 공율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